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윤덕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고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1983년에 설립돼서 현재 17개 시도에 모두 지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회원시설로는 총 788개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515개소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시설 중 거의 95%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거주시설의 유형으로서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떤 법 제정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시설들에 맞는 맞춤형 자원 개발 및 후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인권 지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들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기원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거주시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를 통해서 재활시설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 이후에 1978년도에 심신장애자 종합복지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종합복지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있었던 재활시설들이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즉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가 되게 됐고요. 그 이후 1989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1996년, 97년도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법에 도입이 됐고, 초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주거의 기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거주시설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게 됐고, 그 당시에 2012년도 법에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 이내로만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을 봤을 때 현재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자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1961년부터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양성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의 흐름이었습니다. 즉 196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시설 유지의 정책을 핀 것이 장애인 복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약간 바뀌고 있다고 해서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거나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인하는 것은 조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전환을 하고 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거주시설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폐기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은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주시설의 현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즉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모두 합쳐서 약 3만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가 73% 정도 되고 무연고 장애인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로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보면 75%가량이 국민기초 수급권자입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18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1%밖에 되지 않고요. 40대 이상, 즉 40, 50, 60대 이상을 합치면 40%가 훨씬 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을 보더라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78%를 차지합니다. 자,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의 30%가 무연고자입니다. 75%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얘기하는 탈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75%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역사회 이전을 위해서는 생계지원이라든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대 이상의 거주장애인이 40%입니다. 30대에 있는 인원이 23%입니다. 그 얘기는 10년만 있으면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거의 60%를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78%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지금 장애 등급제가 개편이 돼서 1급, 2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긴 하지만 1, 2급 중증 장애인들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조금은 안전체계라든가 그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복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시설화. 시설을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탈시설. 근데 또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탈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설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도 하지만 시설을 시설스럽지 않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논의가 무지 많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선택 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아직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탈시설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외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하는 영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탈시설화는 최근 들어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고 계속 논쟁이 있는 과정이고요. 외국 나가면 시설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영어로 institution이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단, 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해서 6인에서 60인까지 다양하게 집에서나 아니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탈시설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탈시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51개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주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기 역시도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명 이내에 6명 이내의 장애인들이 하나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장애인 자립법이라고 하는 것 시행 이후에 시설에서 지역으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지역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공동생활가정, 케어홈, 복지홈, 공용주택 이런 주택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이 저런 케어홈이나 복지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시설로 이렇게 입소되는, 즉 일명 이것을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보호라고 하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나 가치에 따라서 정책 방향은 조금씩 달리 접근이 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를 고민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만 명의 장애인들이 과연 시설을 벗어나서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 생활할 수 있을까? 전면적으로 탈시설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책을 좀 시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탈시설화 한다고 해서 시설을 무조건 폐기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7개 시도, 지방 분권화에서 17개 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마다 지역 인프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는 쪽이 특히나 서울 지역이 많이 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해도 뭐 직업훈련시설, 뭐 보호작업장, 복지관,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폐기하자라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정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든 시설이든 장애인들이 좀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지역 기반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상황에서 좀 정책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거주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설 입소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게 됐다면 가능한 그들의 선택과 권리가 보장되는 형태로 시설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준비와 퇴소 이후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 예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버려야 보호받는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집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하기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권, 차상위 계층 이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다 그 부모, 가족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버리게 됩니다. 시설장애인의 30%가 무연고 장애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30%가 무연고 장애인일까요? 하늘에서 장애인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30%가 무연고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버려진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즉, 그렇다면 그 버려진 장애인들이 버려지지 않게끔, 즉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빨리 파악을 해서 시설 입소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위탁가정, 홈케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더라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가 좀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홈케어 서비스, 위탁가정보호, 그 다음에 가정형 그룹홈 이런 서비스들이 좀 마련돼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즉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가능한 그분들이 시설 내에서 선택과 권리가 보장되는 형태로 시설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어떤 방향성 제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거주 서비스가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 유형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 지체장애인 시설, 청각장애인 시설, 발달장애인 시설. 즉 장애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장애의 정도, 즉 어느 정도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획일화된 서비스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달리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소규모 형태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주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단절돼서 저 농어촌 어디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시설들이 자그마한 주택으로 해서 연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 서비스의 기능이 단지 거주만 하는 곳 또는 거주와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곳 또는 거주와 미약한 어떤 개별 서비스, 그 다음에 식사,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씩 지원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가 좀 달리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2012년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돼서 30인 이하의 소규모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려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즉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5에 담겨 있는데 그 시행규칙 별표는 아직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 5를 보면 아직도 법에서는 30인 이상 시설은 안 된다. 30인 이하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설치 운영 기준을 보면 아직도 시설은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침실이 있어야 되고 세탁실이 있어야 되고 즉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규모를 지향한다면 그 소규모에 맞는 거주 서비스의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시설협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설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인권 침해라든가 운영비리 이런 법인이나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은 철저하게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좀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시설 재산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소규모 정책이라든가 주거 서비스 정책이 바뀐다면 그 대형 시설들을 분리하거나 자산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들이 시설 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설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정부에 그 재산을 다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만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과연 어떻게 정부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자산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설의 다기능화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거주시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의 유휴 공간을 사용해서 다른 용도의 복합시설로 전환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지방은 지역 인프라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특히 지방에 있는 시설들은 단지 거주시설이니까 거주 기능만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의 기능을 좀 더 주간보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활동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다기능화가 도입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주거가 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작년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맞춤형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1년이 넘은 현재 상황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특히나 조금 집중 지원이 좀 필요한 와상, 중증장애인들, 중복장애인분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좀 심한 발달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돌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시설을 이용하는 예방 정책을 먼저 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면 시설 내에 주거 서비스를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즉 퇴소 지원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퇴소 지원은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소를 할 경우 시설에 단지 시설 직원들이 알아서 퇴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형태 속에서 별도의 전담기구가 마련돼서 퇴소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퇴소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구 임대주택, 즉 LH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받아서 집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가면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즉 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공동생활형 거주 형태, 즉 그룹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40대 이상의 장애인들이 벌써 40%를 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 일환으로 주거비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함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조금은 어려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예방이라든가 권리보호 체계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식 개선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그룹홈을 만들어서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절대 장애인 들어오면 안 된다.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글쎄요. 부모가, 장애인 당사자가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산 건데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논리에서 자유롭게 내 돈 주고 산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은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하물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이 같이 탑승을 하게 될 경우에 지역 주민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막 하면서 아이를 휙 옆으로 옮기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과연 장애인들을 보듬을 수 있을 만큼의 인식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지,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거주시설을 둘러싸고 최근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탈시설이냐 아니냐 어떤 이분법적인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분법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흑백 논리, 찬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어떤 주거 형태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용고 장애인이 30%, 국민기초 수급권자가 70%인 이 상황에서 과연 탈시설만이 해답인가? 아니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시설스럽지 않게 전환하면서 서비스를 수행하게끔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나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개념으로 탈시설에 대한 개념도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다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영국, 미국, 일본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6명, 10명, 20명이 모여 사는 그 주거 형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는 용어가 주거 서비스, 홈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단 그 나라들에 있어서 그 주거 형태에서의 서비스는 시설스럽지 않게 운영을 합니다. 6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각기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시설스럽다, 시설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스럽지 않게 주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대구나 부산 지역에 가면 아파트 5채에 장애인들이 4명씩 생활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센터 한 곳, 즉 사무실이죠. 지원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그 다음 아파트 5채가 하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과연 어떤 시설일까? 이게 시설스럽게 보입니까? 아파트 5군데, 그것도 한 동에 한 건물 아파트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동네가 틀리게, 즉 아파트 단지에 한 개 그러니까 홈만 아파트가 들어있고 다른 동에 또 집 하나 있고, 이건 시설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은 충분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역사회 통합 주거를 하고 지역사회 생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중이 발달장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별도의 전달 체계라든가 예산 마련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도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직접 지불제도, 즉 개인 예산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도, 개인 예산, 이것이 왜 나왔을까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 매년 예산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한 3조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3조 원의 예산이 과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정부에서 뭔가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 속에서 다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당사자한테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복지시설이다 아니면 센터다 이런 곳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썼다가 실제로 전체 예산을 놓고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개개인한테 그 돈들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예산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개인 예산제가 도입이 되면 1년에 현재 예산을 갖고 현재 서비스를 받는 인원으로 대략 나눠보면 아마 1인당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7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나오게 됩니다. 즉 개인한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우리에게 개인에게 1년에 2천만 원 만약에 준다면 그 비용을 갖고 당사자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던, 활동보조인을 쓰던, 직업시설을 가던, 그룹홈을 이용하던 서비스를 오히려 그 비용을 갖고 사자라고 얘기하는 게 직접 지불제도고 개인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제도로 바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개인 예산제는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지금 일본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금 개인 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선진 국가들의 어떤 제도를 조금은 학습을 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짧게나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그 시설 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택 결정이 보장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비록 일부 시설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훼손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거주시설을 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시설의 어떤 변화라든가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